가장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이에요. 세계 금융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 근원이기도 하거든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최용식 소장님과 함께하는 경제 핫스팟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소장님 보시기에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제가 가장 혼란스러워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요. 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렇죠. 파악해야 되잖아요. 당신 담배 펴서 그래요. 뭐 이런 거 진단을 아이, 내려줘야죠. 그럼요. 그와 네. 마찬가지로 그 지난해 그 우리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시킨 그 신용 파괴 원리가 네. 왜 작동을 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 원인이 뭐냐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틀림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오늘 이제 또 0.25% 더 네. 올렸으니까 1.5% 격차인데 당신은 1% 격차였었어요. 네. 미국에 투자를 하면 이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1%가 높아요. 그럼 국내 저축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국내 저축을 미국이 빨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 있던 국내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네. 국제 금융 자본까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의 유동성은 수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는데 그걸 아직도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가 좀 답답한 심정이고 네. 그리고 가장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미국의 고금리와 강달러 정책이에요. 그거를 이게 이상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 금융 질서를 혼란시키는 그 근원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일련의 그 파산들 예. 그 정책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 그래요.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미국의 이기주의가 발동되는 건가요? 그럼요. 만약에 예. 물가 불안이 저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 고금리 정책이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의 물가 불안은 첫째는 중국의 값싼 제품들이 예. 미국의 그 물가를 안정시켰었는데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 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문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사이의 전쟁 이런 걸로 해서 그 자원 가격 폭등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물가 불안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처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금리에다 처방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이기주의가 좀 있는 거네요. 고금리 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시간이 1년 이상이 걸려요. 네. 고금리가 경기를 하강시켜서 수요를 유축시키고 수요가 위축되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물가가 불안해지는데 놀랍게도 지난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성적이 좋은 2.1%의 성장률을 기록해요. 경기가 하강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석유 가격 등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안정되고 코로나 사태 진정되고 또 중국이 리오프닝하고 네. 중국 경제가 또 정상화되고 이런 원인들 때문에 물가는 지금 안정되고 있는데 이제 고금리 때문에 안정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국은 왜 그러면 고금리를 펴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네. 파월의 입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나? 파월은 소비자 물가 불안 때문에 이제 네.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2월 달에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네. 상승률이 9.1%에서 6.1%로 빠르게 네. 하강을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 기대가 생긴 거예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 물가라는 얘기해요. 이제 서비스 물가 얘기를 또 들고 말바꾸기를 한 거죠. 엉뚱한 또 네. 변명거리를 하나 동원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미국이 밖으로 공개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2020년도에 GDP의 2.9%였던 경상수지 적자가 예. 2021년도에는 3.6%로 급증을 해요. 이 금액은 8천억 달러가 넘는 그 규모거든요. 네.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대규모라는 이야기는 8천억 달러 이상의 달러가 해외 시장에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달러 네.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면 미국 내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손을 입어요. 네. 그러면 그 환차손을 피해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먼저 유동성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 유동성 부족은 신용 파괴율을 작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고금리 정책으로 네. 그걸 차단한 거예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고, 또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 투자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또 끌려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군요. 예. 미국이 원하는. 그래서 지난해 같이 어려웠어도 예. 경제 성장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예, 그 빠르게 이룩할 수 있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네. 고금리는 다른 나라 저축 끌어갔으니까 그 저축을 미국으로 빨려간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를 입겠죠. 경기가 하강할 네.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국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익을 누리고, 그 다른 나라에 그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은 경기가 하강했고, 예.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나라들은 그 타격이 더 컸는데, 거의 모든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네. 아니면 외환위기에 빠져들었어요. 네, 특히 뭐 언론에서는 빚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뭐 줄줄이 IMF 구제 신청하고 정말 뭐 위기를 넘어서 뭐 파산 선언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언론에서 쉽게 우리가 간파하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내밀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강달러는 사실 미국이 그렇게 추구를 한다면 저희가 뭐 어떻게 파월을 설득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조건들을 그나마 조금 갖춰볼 수 있을까요? 미국이 네. 내 이웃을 거지로 네. 만드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예. 지금 이번에도 유지했잖아요. 네, 유지했죠. 또 기준금리 인상했죠. 베이비 예. 스텝이지만 그래도 네. 0.25% 올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로서도 그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최소 1% 아이고. 이상은 끌어올려야 돼요. 참 암담하네요. 네.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저축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또한 우리 환율이 네. 지난해 3월 수준인 1,100원대로 하루빨리 떨어져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네.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네.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이 네. 핵심인데 현재 경제학이 그렇게 안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정책 당국자들은 이 정책을 납득하려고도 하지 않고 네. 이게 또 수용해서 시행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우리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겠다고 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한국 이야기를 짚어주셔서 한국 얘기로 조금 넘어와 보면은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고, 오늘 새벽에 또 기준금리를 미국이 인상함에 따라서 더 차이가 벌어지게 됐는데, 현재 한국 기준금리가 3.5% 수준인데 더 인상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인상은 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해 보이지만, 또 그렇게 하면 저희 집 주택담 뭐 대출 금리가 또 걱정되고, 아마 이런 경기 침체 때문에 한국은행도 선뜻 뭐 어떻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금리 정책이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우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네. 다른 금리도 다 올라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네. 타격을 입을 사람들을 제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영끌족도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그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계부채 많은 분들, 네. 그리고 또 그 부채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 네. 부담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네. 지금 진행 중인 금융위기가 더 급속하게 진행해서 경기를 더 빠르게 하강시키면 타격이 누구에게 가장 크게 가겠냐는 얘기죠. 지금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이 그러네요. 이제 가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고통은 네. 가해지겠네요. 어떤 경기 식으로. 하강하면 버텨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고통이 있을지라도 네.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우리 환율이 오르면 네. 수출이 증가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환율 방어 정책을 너무 공격적으로 펼쳐요. 약간 환율 공식처럼 돼야 하는군요, 환율을.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네. 증가한다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가격 이론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현실은 그 반대예요. 맞습니다. 이론과 전제가. 현실은 가끔 네. 반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해외 바이어가 우리 수출업체에 야 니들만 이익 볼 수 없잖아. 가격 좀 깎아줘. 그러면 다 응해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환율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물가 불안이 생겨요. 물가 불안이 생기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경기가 하강해요. 그 경기 하강이 또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데 네.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 말고도 우리가 그 시설 용량을 갑자기 늘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금액은 달러로 환산을 예.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 가치는 전반적으로 줄어들어요.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줄었고 네.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는데 네. 그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풀코스트 원리는 뭐냐면 그 영국의 그 히치와 홀이라는 경제학자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규명한 원리인데 기업들은 네.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 네. 이것으로 가격을 결정하더라. 이게 이제 풀코스트 원리예요. 네. 환율이 오르잖아요. 기업들은 적정 이윤이 보장되니까 수출 가격을 깎아줘요. 그렇게. 그래서 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줍니다.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반대 사례가 없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줄어든다. 네, 반대로 네. 환율이 내리잖아요. 네. 그럼 수출은 증가해요. 이거는 또 좀처럼 이해가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이랑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예, 실물은. 그거는 네. 제가 이제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2001년 말에 네.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는. 우리 원화 가치로는 50% 이상 절상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2001년도에 100달러짜리를 수출하던 수출업체는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네. 2006년 10월에는 9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네. 기업은 떨어지네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확 줄어드네요. 수출업체들은 다 망해요. 그 수출업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네. 뭐든 하겠죠.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개발해야 되고 이걸로도 안 돼요. 200달러짜리를 새로 개발해야 돼요. 신기술 도입해야 네. 되고 생산성 높은 생산시설 다시 들여와야 되고 비용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그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2.7배가 증가해요. 수출 증가율. 환율이 이렇게 가는데도 수출이 느는 수출 배경이 증가율은 네. 매년 17%씩 증가한 거예요. 이건 근래 보기 드문 네. 높은 증가율이거든요. 기업의 피나는 노력이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거예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져요.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2010년대 중반에는 한때 그 1,000억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 GDP의 7.4%를 차지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정책 당국이 용납을 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우리 가격 이론이 그렇게 안 가르쳐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네. 무능하다는 얘기 안 해요. 네. 현재 경제에 그만큼 무능해요. 그렇다면 경제 이론보다는 현실에 집중해서 현실에 맞게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조금
답답한 마음이. 네. 이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어떤 공식처럼 이론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실제로 실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면밀하게 보고 거기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투자 방향을 정해야 할지 이게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의 국한에서 본다면 좀 어떤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이제 우리 경제에서는 네. 경기 하강이 네.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내 경제 상황만 봐서는 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국제 경제 상황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국제 경제 상황은 국내 경제 상황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에요. 아, 국제가 더 아, 국내보다 예.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네.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네.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그 길을 네. 그 앞날을 내다볼 수가 있어서 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미국에서 실버게이트 캐피탈이 처음 파산했을 예. 때 미국 연준이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이런 발표를 해요. 강조를 했죠. 근데 시스템 리스크는 이제 금융 위기라는 네. 뜻인데 곧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이어서 네. 시그니처 은행이 또 이제 그 파산을 하잖아요. 그 뒤에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네. 약간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네. 또 그 유동성 위기에 빠져서 합병을 당하고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잖아요. 네. 이 얘기는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물론 그 미국이 네. 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 직후에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네. 이걸 발표하면서 뱅크런은 확산되는 걸 막았어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가 물 밑에서 진행을 하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머리를 딱 쳐서 네. 다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일단 그렇게 네, 임기응변으로. 일단 네.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는 것은 이제 막아냈어요. 네.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 밑으로 들어간 신용 파괴 원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그마가 밑에서 끓듯이 끓고 예. 있군요. 시실버게이트 사건 또 그 실리콘밸리 은행 또 시그니처 은행 뭐 이런 은행들의 자산이 네. 약 한 3,340억 달러가 미국 내 유동성에 빠져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미국 번원통화의 6%예요. 엄청난 규모인데 규모가 크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게 신용 파괴 원리를 더 빠르게 작동시키고 있다고 봐야 돼요. 위기감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수면 위로 네, 올라오느냐만 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군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빠르게 하강을 하는데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네.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사이에 네. 뭔가 트리거가 터지면 이 트리거라는 게 총을 쏠 때 이렇게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뭔가 그런 사건이 터지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더 빠르게 네. 진행시킬 것 같아요. 실버게이트가 바로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네. 등등을 그 연달아 일으켰듯이 그런 일이 또 한 번 터지면 미국은 네. 어렵겠다.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최근에 크레딧 스위스가 뭐 스위스 정부에 넘어간다, 뭐 파산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바로 UBS가 자인지 타인지 사겠다고 해서 지금 약간 진화가 됐지 않습니까? 주식도 하락하다가 지금 좀 반등한 걸로 아는데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거는 뭐 개별적인 금융회사로 봤을 때는 뭐 딱히 악재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잖아요. 네, 네.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네. 이게 다른 데로 전염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UBS가 예. 그걸 인수하게 스위스 정책 당국이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럼 약간 타이가 섞인 건가요? 그래서 네. 이게 예. 그 두 은행이 이제 합병이 된 건데 그 네. 합병이 앞으로 네. 어떤 결말을 낼지는 향후 국제 경제가 어디로 갈지, 스위스 경제는 어디로 갈지, 네. 또 유럽 경제는 어디로 갈지를 가늠을 해요. 그걸 알아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UBS로 네. 이렇게 합병된 게 앞으로 어떤 결말을 낼지는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가는가를 유심히 봐야 돼요. 경기가 급강하게 네. 되면 UBS도 온전치 못해요. 다행히 지금은 네. 그 세계 경제가
그런 그 경제 위기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배운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대처하는 역량이 커졌고 정책 수장도 엄청 많이 개발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문제네요. 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은 네. 미국의 국채에 과다하게 투자해서 경영수지가 악화됐잖아요. 네. 국채 가격이 갑자기 이 폭락을 하니까 네, 맞아요. 그 원인은 또 누가 제공했겠어요? 또 고금리 정책이란 말이에요. 참.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국채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고금리 정책을 포기를 하고 이제 그 금리를 낮춰가거나 아니면 이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금리를 네. 동결하거나 인하해가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의 환차손이 생겨요. 그러면 그 금융자본들이 해외로 이탈을 해요. 그러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금융위기에 빠져들어요. 예. 이제 미국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면 국제 금융위기는 바로 진행이 돼요. 아이고, 그렇군요. 국제 금융자본들 미국을 떠나니까 환차손 때문에.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네. 이것 때문에 국채 가격은 떨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또한 미국의 금융기관들, 국채에 네.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은 경영수지가 악화되겠지만 그게 미국의 금융위기를 진행시키는 데까지는 예.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파월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이지만 0.25%를 올린 게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파월은 며칠 전 상원에 불려가서 네. 당신이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네. 지금 미국의 고용이 2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있다. 네. 그런 강력한 비난을 들어요. 그래도 파월은 완고한 그 자세를 견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냥 올릴 것이다 이렇게 네. 봤던 게 그 우연히 이게 맞아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전개될 사태가 저도 엄청 궁금해요. 어디로 가느냐. 네. 미국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지나면 네. 트리거가 생기지 않아도 미국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인수한 게 또 이것도 그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UBS는 인수하고 나서 우리는 건실해라고 했지만 이게 U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그 경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또 그 국채를 안전하다고 투자를 해놨는데 그 고금리 때문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결국 파산까지 가는 걸 보니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한 금융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구조적으로 미국 경제 방향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미국 경제는 지금 진단을 해주셨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일본의 영향도 안 받지 않거든요. 중국과 일본 경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은 네.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더 심한가요? 중국은 제가 아까 금융위기는 반드시 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 시장이 붕괴됐어요. 2019년 3월 달에 KBS가 네.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네.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미 부동산 시장 붕괴됐어요. 3년 전이네요. 예, 예. 근데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네. 지금 밀어닥치니까 네. 통제 경제 체제라는 댐을 구축해서 그 홍수를 막고 있었어요. 아예 이렇게 막고 있는 예, 예. 거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댐이 가득 차서 그 댐을 넘치고 있어요, 물이. 댐에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되거든요. 붕괴하겠죠. 예. 그 물이 뭐냐면 중국은 그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그 관련 국가들에게 9,70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상업초강으로 제공했어요. 예. 뿐만 아니라 7천억 달러의 통화수화표를 또 체결해줬어요. 네. 근데 그 나라들이 지금 한결같이 망하고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아니면 예. 외환위기 이미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1조 7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부실 채권을 안게 됐어요. 이게 이제 네,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방 정부들의 재정도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참.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이 이제 예. 그 활기를 띨 때는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네.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몰락하니까 그 토지 사용권을 누가 안 사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이 이제 재정이 적자가 재정난. 나니까 네. 지방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그 지방채가 시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지방금융공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될 대로 악화돼서 저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어떤 트리거가 나타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막아서 안 나타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미국 등 어느 나라에서 트리거가 발생해서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건 곧바로 중국에 전염이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 네. 중국 경제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훨씬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통계 조작만 없다면 네. 중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5%까지 갈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제가 대신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진핑이 5% 경제 성장하겠다고 그나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데 그것도 지금 보장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물론 네. 그 시진핑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또 그 미국의 그 경제 기관들도 네. 중국이 올해는 5% 정도는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실물 부문은 그래요. 실물 부문은. 부문을 봤을 네. 때는 괜찮은데. 아니 코로나 사태 진정됐죠. 리오프닝 했죠. 네. 경제 정상화됐죠. 자원 가격들 지금 하향 안정세에 들어갔죠. 모든 게 긍정적이잖아요. 그럼 마치 이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네.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는 실물 부문과 함께 통화 부문을 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쪽을 보면 이게 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제 아무리 기능을 잘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혈관계가 제 기능을 못 해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없죠. 예. 혈관계가 제 기능 못하면 바로 사망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지금 1조 7천억 달러의 그 부실채권화돼 가는 네. 그 자산을 떠안게 된 거,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과 또 지방금융공사의 부실, 이런 것 등등이 지금 그 금융위기를 네. 언제 터뜨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어디에선가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바로 중국에 전염돼요. 네. 그래서 중국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미국보다 더 암울한 중국인데 마지막으로 일본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은 어떻게 봐야 되죠? 참 제가 좀 안타까운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네. 하더라도 일본을 배우자고 열광적인 그 열풍이 그 미국, 유럽 전반적으로 지배를 했었잖아요. 네.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24년째 볼골 거리고 연평균 있죠. 성장률이 예. 0.8%에 불과해요. 아, 초장기 경기 네. 부진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들 투자 못 해요.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네. 일본 경제도 체력이 극단적으로 악화됐어요. 기업이 체력이 약화되면 국가 경제도 그렇죠. 당연히 체력이 약화돼요. 그래서 그 체력이 그렇게 약화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덮쳐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참 엎친 데 덮친 격 네.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정말 더 큰 천둥 치고 있고 내 참, 체력이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저하됐어요. 그때 그 뭐 병이 한번 걸려봐요. 네, 어떻게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뭐 산소호흡기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지경에 빠질 나라는 일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쩌면 네. 마이너스 5%도 기록하기 어려울 거다. 마이너스 5%대 후반 성장률 기록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저는 대신 걱정해주고 있어요. 네, 참 미국과 중국, 일본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앞으로 배우고 공부할 게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최 소장님과 함께 금리 정책에 대한 이야기, 미중일 경제 상황, 한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3부에서 저희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